새벽이나 오전까지, 동해안은 내일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오늘 낮부터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며 시간당 20mm 이상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재홍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오늘은 청취자를 위한 퀴즈 이벤트가 있어서 오프닝 없이 바로 가겠습니다. 자, 통계청과 함께하는 퀴즈 이제 나갑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어제부터 통계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서 실시하는 경제총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제총조사는 산업총조사와 서비스업 총조사를 통합해서 2011년에 처음 실시되는데요. 이후 산업 구조의 변화를 파악하고 시의성 있는 경제와 산업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몇 년마다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몇 년마다 조사를 실시하고 있을까? 이게 문제입니다. 1번 5년, 2번은 10년입니다. 힌트는 한 자리 해입니다. 한 자리. 1번 5년, 2번 10년. 정답 보내주신 10분 추첨해서 2만 원 상당의 빵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정답과 성함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방송 끝날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경제는 너무 어렵고 주식은 처음이시라고요? 괜찮습니다. 우리에겐 염불리 염승환 부장님이 계시니까요. 친절하고 정확한 주가 분석. 이 시간 꼭 함께해 주세요. 네, 염불리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부장 영양만점 주식 분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표정이 좋으신 거 보니까 오늘 보니까 많이 올라서 좋으신 것 같아요. 아니요, 많이 오른 건 아닌데 근데 요새 시장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아서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염불리 염승환 부장께 질문 있으신 분들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또 경신했어요. 네. 원래 하반기에 좀 조정 또는 좀 약세 이런 전망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좀 틀리네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물론 네. 이제 다 시각은 다른데 예. 이제 보통 왜냐하면 이제 5월 달에는 공매도 때문에 좀 빠질 거라 보시는 분들이 계셨고, 예. 그 다음에 6월에는 또 미국의 FMC가 이제 이번 주잖아요. 이제 예. 바로 내일인데 내일이죠. 이제 금리 그러니까 긴축하지 않을까, 약간 테이퍼링 얘기 나오면서 예. 좀 쉬지 않을까 이런 이제 걱정들을 했던 거죠, 사실은. 예. 근데 사실 보면은 공매도도 그냥 넘어갔어요. 어쨌든 그렇지. 초반에만 이제 외국인이 하루에 막 2조 팔고 이래서 며칠 빠진 건 있지만 결국 그것도 그날로 끝나고 증시가 5월 달도 올라 버렸고 6월 달 들어와서는 물가가 급등했는데도 그거를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긴축 이슈가 좀 완화되면서 증시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악재에 반응을 안 합니다. 악재에 거의 반응을 안 해요. 내성도 생겼고 오히려 사실 인플레가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5%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진짜.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이 연준 의장이 얘기했던 게 2% 이상을 유지하는 게 목표인데 연평균. 예. 근데 그걸 5%나 넘었으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수치인데도 그거를 시장은 되게 좋게 해석을 해요. 오히려 이제 꺾일 거다. 더 이상 이렇게 높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시장은 지금 이제 좋은 것만 보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설사 긴축 테이퍼링 할 수도 있죠. 할 수 있지만 하긴 할 것 같아요. 예. 언제가 안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렇죠. 경기가 좋아지는데 정상화하는 건 당연히 이제 맞는 수순인데 옛날과 다르게 연준이 어쨌든 소통을 또 되게 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계속 언지를 주고 있어요. 조금씩. 네, 조금씩이나마. 그러니까 안 한다고 했다가 조금씩 할 것 같아. 근데 이게 시장과 소통을 되게 잘한다고 보는 게 충격을 안 줘요. 어느 정도 선에서 천천히 던져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거기에 적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그때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증시가 좀 힘들었잖아요.
그때 힘들었던 이유가 금리 예측이 안 돼가지고 예. 기억나시겠지만 미국의 국채 금리가 엄청나게 급등했을 때 예. 적응을 못하니까 시장이 막 요동을 쳤는데 예.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금리가 올라가도요. 나중에는 예. 증시가 뭐 빠지지 않고 예.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던 게 결국 적응인데 예. 지금도 연준의 이런 어떤 커뮤니케이션에 시장이 많이 적응을 좀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어쨌든 이제 이런 뭐 악재 내성도 생기고 이런 것도 좋지만 시장이 올라가려면 근본적으로는 펀더멘털이잖아요. 이익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이번 주도 미세하지만 0.2% 정도 예상 이익이 더 올라갔어요. 예. 그러니까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추정치도 올라가고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비슷해요. 예. 네, 이런 현상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당분간 좀 빠지기보다는 저도 뭐 이렇게 강세론자 중에 하나지만 뭐 이렇게 중간중간 조정이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이 방향 자체 있잖아요. 예. 상승으로의 방향은 계속해서 당분간 저도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게 사실 1월 같은 급등장을 좀 원하세요. 1월에 이제 정말 엄청나게 달렸잖아요. 예. 예. 근데 그거는 솔직히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예. 왜냐하면 지수 레벨 자체가 뭐 낮은 수준은 아니고 예. 그 삼성전자가 지금 너무 무거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움직여주면 예. 1월과 같은 모습이 한 번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오늘도 보니까 삼성전자가 되게 좀 답답하더라고요, 사실은. 왜 그런 거예요, 삼성전자?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가장 대한 대표적인 한국 증시의 가장 대표인데. 네. 근데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요새 네이버 카카오는 잘 가지만 무형자산 회사들이고 예. 삼성전자는 뭘 만들어서 판매를 하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불확실성들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일단 반도체도 과연 3분기에 진짜 좋을까? 끊임없이 의심을 해요. 왜냐하면 대만의 PC 업체들 실적이 꺾였어요. 예. PC에 반도체가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진짜 반도체 이거 꺾이는 거 아닐까? 이게 불안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모바일도 확신을 못해요. 중국이 꺾였거든요. 예. 근데 진짜 3분기에 아이폰하고 삼성이 폴더블 폰 나오는데 그게 매출을 살려줄까? 이런 의구심.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걱정할 필요 없어 이런 측이 있고 아니야 이거는 확인해야 돼. 그러니까 서로 충돌하면 주가가 결국에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느 한쪽 방향으로 언젠가 움직이겠죠. 네, 그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좀 무겁게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오르긴 오르는데 굉장히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그렇구나.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그 네이버 카카오 얘기하셨는데 네. 특히 그 카카오가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가잖아요. 네. 예. 이유가 뭐 특별히 있는 겁니까? 일단 카카오는 기본적으로 이게 전세가 역전될 수밖에 없었던 게요. 그 2018년도, 19년도에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 카카오 뱅크, 뭐 페이, 카카오 페이지, 뭐 카카오 모빌리티 다 아시겠지만 지금은 누가 봐도 정말 잘 성장했잖아요. 예. 옛날에 초창기에 만들 때만 해도 다 반신반의했어요. 얘네들 성공할까? 돈만 날리는 거 아닐까? 그런 의구심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예. 카카오는 투자를 했고, 예. 근데 투자를 했다는 건 비용이 나가잖아요. 근데 예. 당연히 적자죠. 예. 당신 돈을 못 벌잖아요. 예. 그래서 실적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그때 네이버는 돈을 잘 벌 때입니다. 예. 그래서 네이버하고 시총차가 뭐 20조 이상 벌어져 있었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왜 이 현상이 나왔냐면 카카오는 이번 1분기에도 80% 넘는 성장을 보였거든요. 예. 실적이. 예. 근데 네이버는 기대했던 성장이 안 나오고 성장을 한 게 아니라 역성장을 해버렸어요. 영업이익이 그 마이너스 성장인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결국 벌어졌는데 그 배경은 뭐냐면 이제 카카오는 이미 독점 플랫폼을 만들어서 예. 하나씩 다 성장시킨 다음에 이제 상장까지 앞두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거대한 하나의 플랫폼 사회를 구축을 해서 카카오만의 제국을 구축했는데 예. 이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가 이제 더 이상은 예. 이미 구축을 했기 때문에. 예. 근데 네이버는 뭐가 문제냐면 네이버도 자기만의 영역이 있잖아요. 근데 네이버가 하는 영역 중에 그 전자상거래 영역이 되게 커요. 이커머스가. 예. 근데 이게 아직도 전쟁 중이에요. 그렇지. 아시겠지만 쿠팡과 쿠팡도 지금 만만치가 않고 이번에 예. 또 이베이 코리아가 매물로 나왔는데 그렇죠. 만약에 거기 누가 인수를 하면 그들과 또 싸워야 되고. 뭐 신세계가 한다는 이따 그 얘기도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경쟁에 대한 이제 부담. 근데 경쟁이라는 건 뭐죠? 내가 앞서려면 돈을 태워야 돼요. 마케팅비를 써야 그렇지.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네이버가 카카오랑 다른 점은 이제 해외에 일찍 진출했는데 예. 일본에 이제 야후 재팬하고 합병을 했어요. 라인 메신저 아시죠? 예. 예. 근데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일본의 전자상거래 시장도 한번 우리가 해보겠다. 이렇게 갔는데 일본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우리 한국은 너무나 달라요. 지금 침투율이 8%밖에 안 된대요.
전자상거래 시장. 아, 일본 사람들은 전자상거래 안 합니까? 그러니까 모바일 거래를 잘 안 하나 봐요. 그 되게 좀 독특한데 예.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안 하는 그러니까 이게 발달될 수 없는 이유가 이게 예. 법인 것도 같은데 택배 기사가 예. 이 띵동 하잖아요. 초인종은 누르고 예. 하는데 우리는 그냥 놓고 가잖아요. 예. 그럼 그건 끝나죠. 배송하는 걸로 문자 딱 주면 되는데 그렇지. 예. 일본은 그 주문한 확인해야 사람이 돼? 반드시 거기다 자기 서명을 해야 되는데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게 발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돼 있대요 지금 예. 시스템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지금 영업을 하다 보니까 예. 되게 이게 침투율이 느리고 힘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문화 자체가 현금 문화예요. 그렇죠. 일본은 여행 가보신 분들 많이들 예. 느끼시고. 신용카드도 잘 안 받아요. 네, 저도 그래서 예. 동전만 이만큼 갖고 왔던 것 같아요. 예. 여행 갔다가. 근데 그런 게 언젠가 바뀌겠죠. 당연히 바뀔 텐데 예. 그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네이버가 돈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마케팅비를. 막 뭐 포인트도 줘야 되고 예. 그게 다 돈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아마 올해까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경쟁에 노출되다 보니까 성장을 못하고 꺾이는 거죠. 예. 그래서 누가 봐도 카카오가 훨씬 매력이 있는 거죠. 올해만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카카오가 오늘 기준으로 시총이 앞섰어요. 네이버보다. 네이버를 앞선 것 같더라고 아까 예. 보니까. 어제도 그래서 잠깐 앞섰어요. 네. 근데 오늘은 이제 네이버보다 카카오가 더 올라가면서 시총을 이제 역전한 것 같은데 이 현상들이 그래서 이제 카카오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주면서 지금 이제 이런 구도가 형성이 됐는데 물론 이제 내년엔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예. 올해는 카카오가 그만큼 성장했으면 내년엔 부담이 돼요. 이게 왜냐면 올해 좋았기 때문에 내년엔 예. 더 성장을 해야 이게 보이잖아요. 예. 근데 네이버는 올해 그냥 별 볼 일이 없어요. 실적이. 그러면 내년에는 조금만 마케팅비가 줄어들어도 예. 확 보이는 거죠. 이게 성장률이. 아. 그래서 내년을 보면 네이버가 좋을 수 있는데 일단 올해만 놓고 보면 카카오가 좀 압도적으로 실적이 좋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2달쯤 전에 4월 며칠 날 그 카카오가 액면 분할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5분의 1로 액면 분할했을 때 네. 그때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그때 연부장께서 카카오 이거 성장성 있다. 네. 뭐 사면 좋을 것 같다. 네. 뭐 그 비슷하게 얘기하셨어요. 네. 그때 사신 분들도 있을 테고 안 사신 분들도 있을 텐데 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때 계속 올랐단 말이에요. 네. 액면 분할하고 나서 네. 지금이라도 이거 괜찮습니까? 물론 이거는 참고만 하는 겁니다. 이 듣는 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이제 액면 분할하고 나서 예. 주가 한번 올라갔다가 또 예. 액면 분할이 이제 거래 정지당하고 나서 한번 쭉 뺐다 다시 갔잖아요. 예. 그래서 빠질 때 사시는 건 저도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 지금 카카오는 어쨌든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이런 요인들이 한 번에 반영되고 예. 거기다가 금리가 꺾이니까 성장주로 가잖아요. 예. 성장주 모멘텀 실려서 더 간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걸 지금 반영을 했어요, 사실은. 어느 정도. 그래서 저는 매수는 사실 반대입니다. 지금 와서 이렇게 올라간 자리에서 무리해서 살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보유하신 분들은 좀 매도 시점이 고민이 되실 텐데 예. 일단 지금 뭐 급하게 파실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예. 하반기에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 같은 자회사들이 이제 상장이 잡혀 있어요. 예. 근데 상장 스케줄이 만약에 어느 정도 잡히면 예. 그 상장하는 시점에서는 조금씩 탈출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회사들이 상장하면 그건 악재입니까? 저는 악재라고 봐요. 그러니까 왜? 상장 전에는 괜찮은데 예. 상장을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미국은 예전에도 한번 설명해드렸지만 미국의 그 구글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예. 구글도 회사가 정말 많잖아요. 밑에 그렇죠. 뭐 유튜브도 예. 있고. 예. 근데 구글 말고 위에 지주회사 하나가 있어요. 알파벳. 예. 근데 내가 구글 사고 싶으면 다른 거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알파벳 하나만 사야 돼요. 그것만 상장이 돼 있어요. 예. 그러면은 주주가 봤을 때는 구글 유튜브 좋네. 뭐 선택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알파벳 하나만 사자. 예. 그걸로 끝나요. 그냥 이제 깔끔한데 만약에 카카오가 이제 카카오뱅크, 페이지, 뭐 모빌리티 다 상장할 거 아니에요. 예. 뭐 나중에 보험사까지 지금 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다 상장을 하면 주주가 봤을 때 카카오만 갖고 있으면 이걸 다 지배하는데 아니 이것도 상장하고 저것도 그러니까 이게 이중 상장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러니까 두 개가 이제 중복돼서 상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간접적으로 지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지주회사를 일단 30% 할인시켜 버려요. 100% 갖고 있잖아요. 상장하는 순간 예를 들면은 70%만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LG화학도 요새 안 좋은 그렇죠. 게 에너지 솔루션이 막 상장한다고 하니까. 근데 그런 이슈가 아직 날짜가 안 잡혔기 때문에 좀 시간은 남아있으니까 급할 건 없는데 혹시 카카오 페이지나 카카오뱅크가 제 생각에는 늦어도 한 8월이나 9월에는 아마 나올 거예요. 그 스케줄이. 스케줄이. 아마 가을 정도에 상장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좀 부담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군요. 투자자 입장에서 매력이 그래도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렇겠네요. 그때는 좀 비중 축소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주회사가 있을 때하고 그 상장시킬 때하고는 그 주가 흐름의 변동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거. 네,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면 과거 사례가 하나 있는 게 SK가 예. 비상장 지주회사, 비상장 사업회사가 많아요. 예. 근데 SK가 작년에 주가가 거의 바닥에서 3배 올랐어요. 뭐냐면 SK 바이오팜이 자회사인데 비상장인데 이제 그거 상장하기 그렇지. 전에 이 회사 키워서 상장시킨다. 예. 근데 상장하기 전에는 주가가 3배 올랐는데 올라가다가 30만 원까지 갔다가 상장한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상장한 날부터 급락했어요. 그게 18만 원까지 급락을 했어요. 그냥 주르륵 빠져버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상장하는 거 상장하기 전에는 호재인데 예. 하고 나면은 오히려 이게 악재가 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4348님이 연부장님 나오시는 화요일만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하고 좋으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풍력에너지 쪽 섹터가 친환경이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에 왜 오히려 주가는 하락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C로 시작하는 그 회사 많은 공급 계약 등의 호재가 많은데도 왜 이렇게 하락할까요?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10배 오르면 보통 5, 6개월 쉬어요. 10배 올랐어요, 주가가. 10배 올랐어요? 10배는 올랐습니다. 코로나19 쳤죠. 그러니까 이게 예. 10배 올랐는데 6개월 쉬는 거 누가 뭐라고 아무도 안 해요. 그렇지.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투자자분들이 조급해하냐면 예. 10배 오른 가격이 좀 높게 사신 분들이 계세요. 예. 그런 분들은 조급하죠. 이거 자꾸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성장성도 있는데 비싸게 사다 보니까 이제 조급해지고 예. 빠지면 어떡할까. 근데 CS 윈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친환경 회사들 경쟁력이 되게 좋고 예. 그다음에 ESG가 화두잖아요. 거기에 그렇죠. 환경. 예. 이건 전 세계가 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고 풍력은 그 CS 윈드가 좋은 게 세계 1등 기업 중에 하나예요. 윈드타워라고 하는데 이제 해상 풍력과 관련돼 가지고 다양한 기자재를 만드는 회사니까 기간 조정 지금 잘 받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렇군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그냥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진영 님이 사상 최고치라는데 제가 산 거는 그렇게 안 되는 듯요. 네. 하고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뭐 다는 많이, 아니지만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장세에서 코스닥 바이오를 들고 가도 되는 건지 고민이네요. 코스닥 지금 매수한 가격과 동일한 시가라서 이거 고민입니다. 이렇게. 아니, 저는 단기적으로 이제 바이오도 한 번은 갈 때가 됐다고는 생각하는데 예.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반등은 할 텐데 문제는 바이오에 대한 인식이 예전 같진 않아요. 예전에는 워낙 또 임상도 결과도 잘 나오고 주가들도 급등했는데 요즘에는 그러니까 신약 개발과 관련해서 뭔가가 없어요. 예. 최근에 어떤 이벤트들이 없어서 되게 좀 답답합니다. 물론 이제 어제 셀트리온이 되게 좋은 임상 데이터를 내놨잖아요. 레키노라주라는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3상을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확보했다는 데이터가 나와서 어제 주가가 급등했는데 다만 아쉬운 게 코로나19 치료제는 이제 조금 존재감이 약해지거든요. 옛날보다는. 백신 때문에? 네, 백신도 그렇고 점점 이제 확진자가 줄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나왔으면 진짜 대박이죠, 사실은. 근데 매출액이 작년 나오는 거랑 올해 하반기에 나오는 건 다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물론 당연히 필요합니다. 정말 저는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치료제가 있고 없고는 또 다른 문제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전에 뭐 우리가 신종플루를 극복했던 것도 타미플루의 역할이 컸잖아요. 그런 것처럼 잘 만들었는데 임팩트가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게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래서 가격 매력은 있는데 바이오가 주도주가 되기는 아직은 좀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 다만 바이오는 어려운 게 개별 기업마다 너무 내용들이 다 달라요. 어떤 거는 임상 2상, 어떤 건 임상 1상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 개별 기업에 대한 모멘텀을 안다면 그걸 투자하시면 되겠지만 모르면 차라리 저는 헬스케어 쪽에서 바이오도 헬스케어잖아요. 의료기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료기기는 숫자가 나와요. 뭘 만드는지 정확히 알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임플란트 같은 거, 뭐 아니면 미용 의료기기가 요새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리프팅 시술 같은 거 많이들 하시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한번 그리고 의료기기가 되게 이게 좀 괜찮은 게요. 업체 입장에서 뭐가 좋냐면 한복 시술을 하면 반복 시술을 한대요. 한 번 하고 효과 있으면 또 한대요. 그래서 이건 무한 반복이에요, 사실은. 아니 자기가 예뻐지는데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당연히 지갑 열죠. 저라도 열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좀 되고 있는데 바이오는 우리가 이게 도대체 신약 개발이 성공할지 안 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의료기기는 확실하게 우리가 된다 안 된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헬스케어를 하신다면 의료기기 쪽으로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그 이베이 잠깐 얘기하셨어요. 이베이가 지금 그 인수권이 지금 신세계하고 롯데하고 지금 경합을 벌였었는데
이게 신세계가 차지할 것이다 이 얘기가 많아요. 네네.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사가 나왔는데 네. 그게 아직은 정확히 공개된 거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두 회사가 정확하게 액수를 공개한 건 아니니까. 예. 근데 추측하기로는 신세계가 3.5조 원에서 4.5조 원 정도 예. 제시한 것 같고. 3.5조에서 4.5조. 네, 그 정도 사이에 기사를 찾아보니까 예. 그 정도 밴드고 네. 롯데가 3조 원 초반 정도 제시 한 3.1조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일단 당연히 신세계가 이긴 거잖아요. 예. 인수가에서는. 근데 이제 이베이 코리아 입장에서는 5조 이상을 예상하는 것 같아요. 이베이 코리아는 5조 이상을 내심 기대했는데 이게 5조 미치거든요. 근데 이베이 코리아는 왜냐하면 본사가 미국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 승인할지 안 할지는 미국 본사가 결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5조 원 이상, 우린 무조건 받아야 되겠다. 예. 이러면 둘 다 그냥 아웃입니다. 이건 다시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신세계가 4.5조 원을 제시했는데 그걸 받아들이면 신세계가 이제 우선 협상자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이제 제가 알기로는 내일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인수 대상자 결정이 예. 내일 정도에 좀 나오는 걸로 아는데 이제 오늘 미국 이베이 본사에서 연례 이사회가 열린대요. 예. 여기서 아마 결정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내일 공시가 나올 것 같긴 한데 결국엔 지금 신세계가 지금 현재로서는 좀 유리해진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 오늘 주가가 롯데 쇼핑은 좀 인수를 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롯데 쇼핑이 빠지고 이마트는 올랐거든요. 그래서 신세계가 조금 더 유리해진 상황은 아닌가라고 좀 지금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베이가 본사는 미국에 있고 네. 한국에서는 갖고 있는 게 옥션하고 지마켓. 2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저도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기에는 아니 지금 한국에서 거의 쿠팡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쿠팡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돼 있고 그쪽 훨씬 더 어떤 솔루션이나 이런 게 이 소비자들한테 매력이 있는데 옥션이나 지마켓은 그렇게까지 이렇게 그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세계 만약 인수한다면 어떤 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걸 인수하려고 하냐면 지금 일단 쿠팡 네이버가 양강 체제인데 거래액 기준으로 1, 2등이고 사실 근데 이베이 코리아 지마켓하고 옥션 합치면요 3위예요. 그러니까 거래액이 적은 건 아니에요. 10조 원대 후반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꽤 돼요. 근데 이게 약간의 오픈마켓 방식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전에 이걸 많이 쓰다가 요새 이제 이쪽보다는 다른 쪽을 좀 많이 선택해서 네이버나 쿠팡을 많이들 쓰시지만 그래도 여전히 거래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을 그러니까 어쨌든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를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요. 스마일 배송이라고 혹시 아세요? 스마일 배송? 아마 들어보시면 스마일 클럽이라고 있어요. 옥션에서 운영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아마존의 풀필먼트랑 비슷해요. 풀필먼트가 뭐냐면 배송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예를 들면은 스마트폰 케이스를 제가 만들어서 제가 이제 사업자를 내고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G마켓에 입점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입을 하면 이 G마켓의 스마일 풀필먼트 서비스가 알아서 모든 걸 A부터 Z까지 다 대행을 해줘요. 그 시스템이 스마일 배송 이게 갖춰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업체 입장에서는 되게 편하잖아요. 그렇죠. 수수료만 내면 돼요. 그런데 그거를 갖고 있는 회사가 몇 개 없어요. 우리 한국에 보면 사실은 쿠팡 정도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대한통운이 일부 네이버랑 같이 하거든요. 근데 아마존은 이미 시작을 했고 근데 이거를 인수하면 이 시스템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풀필먼트 시대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리고 물류창고도 있고. 그래서 이베이 코리아에 그걸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래액도 거래액이지만 이게 오프라인으로도 활용이 가능해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그게 있다 보니까 신세계나 롯데쇼핑도 이걸 좀 눈독을 들이고 그리고 이 두 회사 입장에서 뭐가 있냐면 신세계는 또 쓱닷컴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근데 주로 신선식품 위주로 하는데 공산품이나 이런 것도 확장하고 싶거든요. 쓱에서? 왜냐면 주로 신선식품이에요. 거의 우리 먹는 거 위주로. 근데 그건 절대 강자죠. 그렇죠. 근데 롯데 쇼핑은 롯데온이 있는데 사실 존재감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처음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근데 아마 회원가입은 되계실지도 몰라요. 회원은 엄청나게 몇천만 명이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잘 안 쓰죠. 근데 그래도 지마켓 옥션은 다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기업이 그래도 이베이 코리안 인수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풀필먼트 서비스도 이제 우리 걸로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거래액이 점프를 해요. 일단. 그래서 네이버 쿠팡하고 경쟁을 하려면 체급이 갖춰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인수를 못하면 체급 싸움이 안 돼요.
그럼 계속 그냥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인수를 하려고 하는 건데 다만 이제 일각에서는 그거죠. 이베이 코리아 좀 비싼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베이 코리아가 작년에 1.3조 매출에 850억을 벌었어요. 근데 5조 원 정도 예상을 하잖아요. 매각가를. 엄청 비싼 거죠. 이게 절대 싼 건 아니거든요. 그럼 이베이 코리아가 지금 흑자는 흑자기업이군요. 예, 왜냐하면 중간에 연결만 해주는 거거든요. 크게 돈 들어가는 서비스는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럼 쿠팡은 왜 적자냐면 쿠팡은 연결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쿠팡이 다 물건 다 사요. 물류 창고를 다 갖고 있어서. 다 사고 그래서 로켓 배송해서 다 적자죠 사실은 그게. 그래서 이제 돈을 못 벌지만 지마켓 옥션은 그런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흑자 구조인데 다만 1년에 1,000억 정도 버는 회사를 5조 원에 사야 되냐. 이 논란은 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비싸지만 저는 어쨌든 신세계하고 롯데 저는 좀 이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 안 하면 안 되는 지금 저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이커머스 시장 커지는데 이 매물은 그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매물은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 결국 지금 분위기로는 좀 신세계가 좀 유리해진 것 같아서 오늘 롯데 주가가 좀 빠졌다라고 그렇군요.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 뭐 이베이 코리아 이거 결과에 따라서 요기요. 그러니까 그 배달의 민족이 지금 음식 배달 그 1등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2위가 지금 요기요라면서요. 네, 여기도 지금 그 M&A 시장에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17일 날 입찰 결과가 발표가 돼요. 그래서 누가 이제 본 입찰에 참여할지 모르겠는데 신세계는 예비 입찰에 그때 참여를 했어요. 신세계 그러니까 이베이도 참여하고 요기요도 참여했구만. 요기요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베이의 우선 협상자가 되면 이건 포기하겠죠. 왜냐하면 이것도 2조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매각가를. 그러면 이거 4조에다 2조면 6조거든요. 이게 만만한 돈이 아닙니다. 진짜. 신세계가 뭐 엄청난 현금 부자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인수하는 건 사실상 쉽지 않거든요. 근데 모르죠. 뭐 정영진 회장이 뭐 어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각에서는 이거 두 개 다 인수 무리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아마 하나만 할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신세계가 어쨌든 입찰을 따내면 요기요 매각에 당연히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포기하면 롯데가 아마 이번에 좀 뛰어들지 않을까. 롯데는 만약에 롯데는 저번에 예비 입찰에 참여는 안 했어요. 요기요는. 근데 이베이 코리아는 참여했는데 이베이가 안 되면 요기요 쪽에는 갈 수도 있거든요. 요기요라도 인수를 해서 요기요가 배달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롯데 쇼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 단거리 배달 같은 것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연계해서. 그래서 이런 쪽으로 활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롯데가 의외로 요기요로 인수할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내일 발표될 인수 대상자 결정에 따라서 좀 많이 요동을 칠 것 같습니다. 요기요가 그런데 인수 가격이 2조 원씩이나 되나요? 지금 기사 보니까 2조 원 정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요기가 언제 생긴 거죠, 그게? 요기요도 꽤 됐죠. 그래요? 꽤 업력은 됐어요. 그렇군요. 질문 몇 개 좀 받을게요. 불타는 태양님이 삼성중공업이 무상감자 한다는 얘기가 있나요? 5대1로 무상감자 한다는데 그러면 삼성중공업 주식을 1,000만 원 갖고 있던 것이 200만 원이 되는 건가요? 하고 물어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무상감자하면 자본금만 없어지는 거고 여러분의 그 주식 가치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5대1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수가 줄어들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000주 갖고 있었으면 뭐 200주가 되겠죠. 대신 주가는 5배가 올라가요. 결국 똑같아요. 기업 가치는 변동이 없는데 자본금을 줄여서 재무 구조를 개선시키는 약간 착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자본 잠식 탈피하려고 하는 거니까 저번 유상증자도 결정했잖아요. 그래서 주가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8078님이 삼성중공업 설명 좀 부탁드린다고 좀 하셨는데. 네, 요새 주가 좀 올라오고 있고요. 저번에 이제 제가 삼성중공업 한번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재무 구조가 좀 너무 안 좋아서 유증이나 좀 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을 예전에 한번 해드렸고요. 그렇게 제가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중공업의 CFO가 직접 본인 입으로 언급을 했어요. 이대로 가면 자본 잠식 간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 잠식을 탈피하려면 자본 잠식은 한마디로 자본금을 까먹은 거예요, 회사가. 그럼 그만큼 보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누구한테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받으려면 은행에서 빌릴 수도 없고 지금 상황에서 적자니까 그러면은 주주들한테 돈 빌리면 되거든요. 그게 유증이죠. 유증해서 그거를 이제 커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유증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로도 좀 모자라고 거기다가 지금
삼성중공업 올해까지는 아마 적자 날 것 같아요, 실적이. 예. 그럼 계속 자본금 또 까먹거든요. 그러면은 자본금 차라리 이럴 바에는 감자를 해가지고 재무구조를 개선시키자라는 좀 결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완전히 자본 잠식 가능성이 낮아져요. 예. 왜 자본 잠식 가면 안 좋냐면 최악의 경우는 상폐까지 가요. 자본 잠식은 이 법에 의해서 예. 관리 종목 아니면 상폐 갑니다. 예. 근데 그걸 방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하는 거니까 저는 재무구조 개선 차원에선 예. 나쁠 게 없어 보이고 삼성중공업 뭐 많은 분들이 재무 안 좋은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예. 마지막 불확실성은 다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뭐 더 나쁠 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삼성중공업도 그렇지만 지금 그 얼마 전에 우리 조선업이 다 이렇게 그 무너진 게 네. 해양 플랜트들 네. 잘못 투자했다가 네. 들어간 건데 요즘 그런데 해양 플랜트 이쪽으로다가 다시 이게 전화위복이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대우조선해양도 7년 만에 지금 조 단위 규모의 대양 그 해양 설비 공사 이거 네. 따냈다고 해요. 네. 뭐 한국조선해양도 그렇고 네. 이거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원래 이게 옛날에 삼성중공업이 드릴십이라고 있어요. 바다에서 이제 원유 수출하는 건데 그거를 수주해가지고 대박이 많이 났죠. 그래서 주가도 많이 갔는데 알고 봤더니 저가 수주였죠. 저가 수주였고 제대로 납기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막 소송도 걸리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리고 이제 그 배를 이렇게 발주했던 선주가 돈도 안 주고 막 예. 그래가지고 되게 지금 힘들어요. 그게 지금까지 와가지고 삼성중공업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래서 해양 플랜트 하면 다들 막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예, 과거에 아픈 기억이 있다 보니까. 예. 근데 지금 해양 플랜트에 대해서는 아무도 기대를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예. 사실은 해양 플랜트는 비싸요. 조단입니다 거의. 그렇죠. 예. 예. 근데 어쨌든 지금 거의 7년 만에 대우조선해양이 이걸 따냈다는 건 예. 그만큼 지금 해양 플랜트 업황 자체가 이제 최악은 지나갔다라는 얘기로 보시면 되겠고 이게 유가 올라가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해양 플랜트는 원유를 시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예. 유가 안 올라가면 할 이유가 없거든요. 예. 근데 결국엔 이 유가가 좀 최근에 $70 이상까지 올라갔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유가가 뭐 80, 90까지 간다면 더 수주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한테는 좋은데 한 가지 걱정은 예. 예전에도 그랬지만 저가 수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이게 저가 수주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원가가 나오는지는 예. 이건 뭐 나온 게 아니니까. 예. 근데 이거를 그냥 형식적으로 수주하려고 또 저가에 만약에 수주했으면 예. 나중에 부메랑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조선 업종이 어떤 식으로 또 수주할지 모르겠지만 많은 주주분들이 워낙 공포감을 갖고 있으니까 예. 저가 수주인지는 좀 계속해서 우리가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너무 잘하고 있는 게 중국의 추격이 있었지만 예. 고부가 가치 선종은 한국이 다 싹쓸이 하고 있어요. 뭐 뭐 LNG 운반선 예. 또 뭐 매우 큰 그 원유 운반선 같은 거, 예. LPG선 이런 거 다 싹쓸이 하고 있고 일본도 원래 옛날에 조선 강국이잖아요. 그렇죠. 일본의 그 해운사들이 일본 그 조선사들한테 보통 배를 많이 맡긴대요. 만들어 달라고. 예. 근데 그것만 수주를 했대요 그동안. 예. 근데 이제 그마저도 일본 해운사들이 안 준대요. 일본 업체한테 이게 경쟁력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계속 만들수록 경쟁력이 늘어나는데 예. 수주를 못 받으니까 점점 도태돼요. 그래서 일본 선사들도 뭐 중국이나 한국으로 넘겨버리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이제 아예 거의 존재감이 없어져 버렸고 중국과 한국의 싸움인데 중국은 고부가 가치 선박을 잘 못 만들어요. 비싼 선박을 예. 만들기는 해도 납기를 못 지킨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오래 걸려요. 기술력이 떨어지는 건가? 약간 중국은? 그런 것 같기도 예. 해요. 예, 그래서 한국으로 거의 수주가 지금 예. 거의 잡히고 있는데 배는 지금 만든 지가 그 노후화된 선박이 지금 되게 많아요. 예. 특히 예. 노후화된 선박이 그렇죠. 2023년 4년도에 엄청나게 그때 그 폐업을 폐선을 한 해야 될 거예요. 그 수요가 많대요. 예. 그러면은 올해 아니더라도 몇 년 후에는 빅사이클이 진짜 한번 올 수도 있어요. 예. 그거에 의해서. 그래서 조선주는 진짜 장기 투자하시되 다만 한 가지 리스크는 뭐냐면 올해까지는 실적 안 좋습니다. 왜냐 작년까지 수주한 게 다 저가 수주예요. 그게 올해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예. 수주하고 1.5년 후에 실적이 나온대요. 예. 그러면 올해 수주한 거는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에 반영되거든요. 아니, 지금 이 해양 플랜트 이러고 수주하고 이런 거는 새로 그러니까 수주한 거잖아요. 수주는 반영이 되는데 예. 실적에 잡히는 게 보통 실적으로 1.5년, 반영이- 예, 그거 좀 늦어요. 그렇구나. 늦게 반영이 돼요. 아. 그러니까 그 사이에 예. 재무 구조가 좋아야 돼요. 아. 왜냐하면 옛날에 저가한 선박은 다 적자로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걸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그렇게 수주 대박인데 유증한 거예요.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예. 내년에 돈 들어오니까.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예. 제가 좀
해양 플랜트라는 게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듯이 바다에서 석유 뽑아 올리려고 그 플랜트 맞습니다. 시설이잖아요. 돈이 워낙 많이 들고. 많이, 그런데 고부가가치 선박 LNG선이나 이런 고부가가치 선박을 만들어서 돈 버는 거는 여태까지 우리 조선사들이 잘 해왔던 건데 네. 여기 그 해양 플랜트 같은 거에 또 뛰어들었다가 네. 유가가 지금 $70지만은 네. 이게 다시 또 내려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그렇죠, 뭐 그렇죠. 쉐일 오일 같은 네. 걸 또 언제 또 뽑아 올릴지 모르니까 너무 리스크가 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수주한 건 좋은데 예. 또 약간 이제 이제 우려하시는 분도 계시죠. 과거에 그런 그 우리가 스토리를 트라우마가 봤으니까 있으니까. 트라우마가 예, 있으니까 예. 이것도 아. 저가 수주 아니야. 근데 지금 저가 수주인지는 확인할 방법은 없고요. 아직까지 예. 뭐 그 원가 공개 안 하니까. 예. 근데 어쨌든 7년 만에 수주고 저는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데 저가 수주했다고 생각은 안 해요. 아예 안 하고 말죠. 그렇지. 괜히 뭐 또 한 번 경험도 경험했는데 예. 그래서 아마 분명히 전 저가 수준은 아닌 것 같고. 받을 돈 다 받았을 예, 거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구축 차원에서도 해양 플랜트 한두 개 갖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학습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난 몇 년간 보면은 해양 플랜트에서 대규모 손실 본 게 사실 엄밀히 냉정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회사들이 기술력이 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그렇죠.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예. 양산 능력이 생긴 거죠. 예. 그래서 이번 수준은 이건 저의 개인적인 추론이지만 좀 한번 자신감의 표현 아닌가 한 번 더 해보겠다는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양 플랜트가 기술력이니까 기술력이 많은 예, 거니까. 맞습니다. HMM 그 옛날 그 현대 상선이죠. 네네. 이거 10배 올랐다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그런데 전환사채 여기 산업은행이 전환사채 그걸 CB라고 하죠. 네, 이건 많이 저는. 갖고 있다고 네. 해요. 산업은행이 그래서 이 이번에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겠다. 네. 그 HMM 주주들이 지금 우려가 높다고 해요. 근데 자, 왜 그런지 한번 좀 설명을 예. 해 주시죠. 전환사채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컨버터블 본드라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환할 수 있는 예. 그런 건데 이제 그러니까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은행에서 빌리기도 하고, 예. 아까 말씀드린 유상증자 주주한테 예. 돈을 빌리기도 하고, 아. 그리고 채권 발행이 있잖아요. 예. 근데 보통 채권은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 이자 주고, 예. 만기에 원금 돌려주고 이러면 되는데 한마디로 부채는 맞는데 예. 특수 채권이죠. 이거를 그러니까 영어로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 업계 용어로 뭐라고 하면 메자닌이라 그래요. 메자닌. 이탈리아에 가면 메자닌이라고 1층과 테라스 2층 사이에 맞아요. 예. 중간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면서 채권의 성격이 있는 예, 두 개 예. 이제 혼합된 거죠. 안정과 위험 자산의 맞아요. 중간 정도. 예. 그러니까 일단은 요걸 발행을 하는 순간 보통 이제 이 발행하고 나서 투자자들은 1년 후부터 주식 전환이 가능을 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기간이 있죠. 그 기간 안에 투자자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이제 이 3천억 원어치의 전환사채를 이제 내가 주식으로 전환할 수가 있는데 안 해도 그만입니다, 사실은. 예. 근데 그 기간이 이번 달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한 주 가격을 정해 놓는 거군요. 네, 그거보다 그러면 전환 가격이 도래했을 때 주가가 높으면은 당연히 그러겠죠. 전환할 테고 예. 낮으면은 나 전환 안 할래 그냥 돈으로 줘. 예, 그럴 수 이렇게 할 있어요. 테고. 예, 그런 것도 예.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환 가격이 예. 5천 원이에요. 5천 원? 5천 원입니다. 예, 그럼 거의 한 8배거든요. 지금 얼마인데요? 4만 지금 4천 원인가 아마 할 거예요. 그럼 당연히 전환해야지. 예. 그러니까 이게 예. 여기에 대해서 여론도 나쁘지가 않은 게 예. 왜냐하면 국민 혈세가 들어가서 살린 거잖아요. 그렇지. 산업은행 국민 돈이에요. 그걸로 이거 인수해가지고 예. 살린 거거든요. 만약 전환 안 하면 산업은행의 배임이죠. 예, 그래서 그 기사 나왔다. 그 직접 이동걸 산업은행장이 얘기했잖아요. 예. 배임이라고. 예. 이거 안 하면 오히려. 그래서 일단 이번 달 말까지니까 그 채권을 포기하고 예. 주식으로 전환해서 3천억 정도의 주식을 갖고 있을 텐데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는 건 뭐냐면 6천만 주나 되니까 예. 이거 시장이 던져버리면 어떡하냐. 산업은행이 그럼 주식으로 전환하는 주식을 물량 갖고 6천만 주 6천만 주예요. 그 이제 그걸 갖게 돼요. 예. 그러면 팔아버릴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럼 만약에 팔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죠. 떨어지겠죠. 그럼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두려워서 주주분들이 그래서 오늘 빠진 건데 예. 다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업은행이 이거를 시장에 그냥 던질까? 예. 전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그 산업은행에도 그 얘기했거든요. 급하게 매각은 안 하겠다. 그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전략적 투자자를 찾을 수 있어요.
다른 투자자한테 그냥 이 지분 전체를 넘겨버릴 수도 있어요. 예. 그럼 시장이 충격 안 줍니다. 그런 식의 방식도 되게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주분들이 너무 공포를 갖지 마시고 이 전환사채 그러니까 전환사채 주식으로 전환하는 거는 몇 달 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예. 이번 달 말이 만기니까 분명히 한다. 이걸 모르고 HMM 투자하신 분들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 어느 주주분들이야 인지를 하고 계시고 투자를 한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포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 제가 오히려 무서운 건 뭐냐면 이 물량이 아니라 해운업황이 하반기에 꺾이면 아니 이 전환사채 물량이 안 나와도요 주가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건 수급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컨테이너선 운임지수가 하반기에도 가느냐 예. 이걸 보셔야 돼요. 근데 아직은 컨테이너선 운임지수가 여전히 좋아요.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너무 우려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산 정약용님이 이 얘기 그 경험치를 한번 좀 말씀해 주셨어요. 해양 플랜트 설계 30년 경험자로서 기대 걸면 큰 코 다칩니다. 그래요? 설계와 건조 과정 중에 선주가 변경을 많이 요구합니다. 네. 원유 가격 하락되면 선주가 인수하지 않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결국 조선소가 다 리스크를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먹는 코로나 치료제, 아까 예. 타미플루도 얘기도 잠깐 하셨지만은 코로나19의 타미플루다. 이게 이름이 참 어렵더라고요. 네. 몰루피라비르. 네, 맞습니다. 맞나요? 네, 이게 맞습니다.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이게 일단 국내에서 개발된 건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 정부도 이 약 지금 선구매 좀 뭐 검토 중이라고 해요. 뭔가 무슨 소식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몰루피라비르라고 이제 대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런 코로나 치료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주사 형태로 가서 또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또 치료를 받으려면. 근데 그래서 되게 번거롭기도 하고 불편한 거 어쨌든 그런데 이 타미플루가 좋았던 게 어쨌든 하루에 2알 5일 먹으면 나아요. 그래서 그 신종플루 대부분 그래서 이제 극복을 했던 건데 이거를 코로나19 치료제 이게 나오면 그냥 먹으면 돼요. 그냥 이제 우리가 처방받고 먹으면 이제 끝나는 거니까 되게 이제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하나 좀 좋은 점이고 그리고 어쨌든 간편하니까요. 근데 이거를 미국에서 아직 개발 중이에요. 임상이 끝난 건 아닌데 중간 데이터들을 보니까 되게 효능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짜 약에 비해서는 효능이 입증된 것 같고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도 이 회사 제품을 이미 1조 원 정도 성금에 계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나오기만 하면 바로 그냥 가져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당연히. 근데 이거는 아니 나오면 어쨌든 대박이죠. 그렇게요? 먹는 치료제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사실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 코로나 리스크는 완전히 더 경감됩니다. 백신 나오죠. 거기다 이제 먹는 치료제까지 나오면 코로나에 대한 공포감이 이제 거의 없어질 수가 있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옛날에 신종플루처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되게 좀 게임 체인저가 좀 될 수 있는데 근데 이거를 또 우리 한국에서도 일부 경구용 치료제 개발하는 업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막 주가가 막 같이 갔어요. 경구용 치료제 그 회사도 같이 한다. 그 셀트리온도 지금 셀트리온은 경구용이 아니구나. 주사구나. 주사. 그래서 좀 다르긴 한데. 근데 이게 나오면은 사실 이제 다른 약의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일부 업체들한테는 좀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나오면 전 글로벌 경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라서. 근데 아직은 이게 완벽하게 지금 개발이 된 건 아니니까 임상을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가을경에 좀 데이터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하반기에 어쨌든 이 뉴스들 잘 나오는지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름을 왜 이렇게 어렵게 줬대요? 몰루피라비르.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자, 그러면은 이 얘기도 참 아까 누가 물어보셨어요. HMM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현대상선 옛날 이게 그러면은 산업은행이 그렇게 전환사채를 많은 지금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그럼 8배 정도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그럼 공적 자금을 어쨌든 잘 활용을 한 거잖아요. 이거 그럼 만약 팔면은 그러니까 매각이나 민영화 이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넘길 수도 있어요. 다른 투자자한테.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최대 주주인데 이 전환사채 지분이잖아요. 이거를 이 6천억 정도니 이게 3천억 정도 되니까 사실은 이거 3천억인데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지금 올라갔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게
굉장히 좀 조단위 규모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누군가한테 넘길 수도 있는 거죠. 예를 예. 들면 그러면은 그쪽에서 최대 주주가 될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그 민간 기업이 누가 될지 모르는 거죠. 예. 근데 제일 좋은 수순은 정부가 어쨌든 민간 기업을 계속 갖고 있을 필요는 없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당연히 현금화 예. 해서 국민들 세금 받은 거를 활용해서 이제 국고에 채워 넣어야 되고 예. 그리고 더 좋은 이제 최대 주주를 찾으면 거기에 넘기는 게 가장 아름다운 시나리오거든요. 예. 사실은. 그럼 진짜 정상화잖아요. 예. 예를 들면은 그리고 옛날에 기억하시겠지만 약간 내용은 다르지만 예. 하이닉스가 예. 옛날에 다 은행들이 다 이렇게 돈 태워가지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고생을 했는데 결국 SK그룹에 넘겨서 예. 정말 아름다운 시나리오로 지금 이렇게 회사가 컸잖아요. 예. 그러니까 HMM도 궁극적인 제가 봤을 때 산업은행의 목표는 민영화 아닐까.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 계속 산업은행이 네. 대주주로 남아있을 이유가 그건 하나도 아니죠. 없죠. 예. 산업은행이 뭐 해운에 대해서 아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만약에 민영화 쪽으로 가면 예. 지분이 시장에 안 나와요. 여기. 던질 이유가 없죠. 여기다가. 그냥 전략적 투자자로 네, 그냥 넘기면 돼요. 그러면은 이거죠? 이게 수급 부담 없거든요. 사실은. 예. 이게 시장에 나올까 봐 무서운 거예요. 아니 지금 산업은행이 여기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전환사채 이 물량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기존에 아니죠? 다른 물량도 다른 갖고 있어요. 갖고 있.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9718님이 무조건 주식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좋은 건 아닌가 봐요. 네. 국민주로 받은 한국전력 국민주로 옛날에 받으신 것 같아요. 옛날에.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타기해서 없애야 하는지 휴휴하고 물어보셨거든요. 저는 한국전력은 제가 예전에 여기 처음 나왔을 지난번에도 때 한번 지난주에도 예. 말씀하셨어. 근데 예. 공기업은 사실 장기 투자하는 거 아니다고 얘기는 해드렸는데 예. 근데 이제 지금은 한국전력 저는 좋게 봐요. 왜냐하면 더 나쁠 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전기료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꺾여서 그때 못 갔는데 이제는 전기료를 저는 언젠가 올린다고 보거든요. 전기료 지금 인상 얘기가 지금 계속 나와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 원료비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사실 원자력 발전을 하게 되면 전기료 인상을 안 해도 돈을 벌어요. 원자력은 발전 단가가 워낙 싸니까.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할 리가 없잖아요. 사실은 이미 없애는 수순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국전력은 결국엔 이제 수익을 내는 방법은 전기료 인상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연료비 연동제로 이미 결정을 했으니까. 이번 분기인지 다음 분기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주가는 진짜 낮아져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전력도 더 이상 나쁠 건 없으니까 뭐 매수하신 단가를 제가 모르겠지만 지금 올해 말까지는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량용 반도체 여전히 대란이 여전한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도 지금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 해외 자동차 공장도 지금 가동 일시 멈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왜 이렇게 오래 가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가 정상화된 게 아니고 정점은 지났다는 거예요. 최악은. 그러니까 공급을 그동안 거의 못했는데 조금씩은 이제 공급이 늘어나요. 근데 이제 TSMC도 생산량을 늘리기로 했어요. 자동차 반도체. 근데 늘린다고 바로 그게 생산돼서 공급이 현대차에 되는 게 아니고 약간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일단 반도체 공급을 지금 이만큼 일주일치 받아야 되는데 그 다음 일주일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일단 멈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시기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물론 좋은 뉴스는 아니지만 주가도 별 반응을 안 해요. 옛날 같으면 이런 뉴스 나오잖아요. 바로 빠져버리는데 오늘도 보니까 큰 변동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결국에 정상화는 시간의 문제지 요 자체로서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반도체 부족해서 자동차 힘들어진다. 그건 아니라고 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차 그래서 뭐 기사 보니까 그것도 있던데 직접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는 직접 만들겠다고 하는 것도 있던데. 그 현대모비스가요. 그 현대 오트론이라고 있어요. 원래 반도체 만드는 게 차량용 반도체 만드는 기업이 있어요. 그거를 일단은 인수를 했어요. 인수를 한 다음에 근데 이번에 놀랬잖아요. 반도체가 없어서 자동차 못 만드니까. 그래서 DB하이텍이라고 있어요. 한국에. DB하이텍이 파운드리에서요. DB하이텍? DB? 얘는 그 동부 DB하이텍이 파운드리. 8인치인데 주로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도 만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좀 구형. 그게 자동차 반도체 원래 구형에서 만들잖아요. 근데 그 회사랑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차량용 반도체 만들겠다라는 이제 단독 보도 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차 측에서는 아직 확실히 얘기는 안 했는데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그럴 것 같은데. 당연히 왜냐하면 부족한데 현대모비스는 어쨌든 그 기술력이 좀 있고 거기서 설계한 다음에 DB하이텍이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DB하이텍도 기술력이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현실화되면 되게 서로한테 좋은 거죠. 서로한테. 알겠습니다. 호야님이
염블리님 보험주는 오를 가능성 있나요? 하고 물어보셨네요. 공교롭게도 제가 보험주는 저는 좀 좋게 봐요. 이제는. 왜? 아니 너무 다 안 좋은 것만 나와서 좋을 것 같고 하반기에 얘기하면 좀 긴데 좀 여러 가지 너무 길지 않게. 예, 그러니까 좋은 모멘텀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손보험 뭐 요즘에 청구할 때 되게 불편하잖아요. 간소화 얘기 나오잖아요. 간소화 통과되면 보험사도 비용이 줄어들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5030 속도 제한 아시죠? 그 차량들 50km 그러면 손해율이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4%가 넘어요. 보험주가? 네, 그리고 전 업종 중에서 유일하게 코로나19 이전의 주가 회복하지 못한 섹터가 보험회사입니다. 아직까지도? 손해보험회사. 가격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험주는 저는 좋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지금까지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부장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앞부분에 통계청과 함께한 퀴즈 이벤트 정답과 당첨자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은 1번 5년이 맞습니다. 한 자리 숫자라고 했으니까 틀린 분들 아마 없으셨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그중에서 당첨자는 0961님, 8998님, 1671님, 0034님, 4317님, 4747님, 8005, 2806님, 0877님, 2897님입니다. 다 10분 축하드리고요. 이분들께는 2만 원 상당의 빵 교환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공지하겠으니까요. 다시 한번 잘 당첨자 확인해 보시고요. 자, 홍사훈의 경제쇼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고요.